구독, 좋아요.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재명의 측근들 이야기인데 그것들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화영과 김용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죠. 이 이화영이라는 인물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 두 사람과 관련해서 정치검찰의 피해자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재판에서 이미 유죄가 난 사항도 있는데 아예 재판부 법원까지 뭐 그 결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는 건가요? 이렇게 민주당이 막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예. 뭐 40년을 대한민국 정치를 분석했지만 정권 잡았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이건 뭐 대북 송금 떠나서 예. 자 이화영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본인 자체가 왼쪽에 있는 사진이 누굽니까? 그 한번 띄워주시죠. 지금 띄워주시죠. 사진을. 네네, 예. 사진을. 저게 이제 네. 왼쪽이 김용이죠. 김용이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오른쪽은 이화영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 지금 최측근이에요. 다. 네네. 물론 뭐 김용 더 정말 찐 측근은 본인의 이제 이 수하로서는 정진상이 있는 것이고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는 윗분은 또 이해찬 전 총리가 있죠. 예. 근데 지금 그 안에 이제 김현지라는 인물도 또 한 명 있죠. 뭐 이제 숨어 있는 또 복심이겠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조금 전에 이제 얼굴을 보셨습니다만 개인 비리예요. 예. 첫 번째로는 이 쌍방울로부터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카드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바로 뇌물죄로 잡혀 들어가서 추징금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있는 건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된 이 혐의. 예. 그래서 지금 7년 8개월인가요? 대법원 확정됐잖아요. 그럼 대법원은 바본가요? 대법원이 그냥 검찰 수사 결과를 갖다 준다고 해서 덥석 물어서 그래요? 구형을 내리면은 그대로 우리가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법원 아까 보셨잖아요. 이제는 13명 앞으로는 30명 미어 터질 텐데 거기서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완전히 확정된 범죄자예요. 이화영의 경우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야기하는 게 대법원은 안 건드리잖아요. 지금 이야기도 보면 정치 검찰의 피해자. 그럼 정치 검찰의 피해자가 이 이화영도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도 정치 검찰의 피해자. 그다음에 심지어는 법관들도 정치 검찰의 피해자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수사 내용을 다 속여서 들고 오니까 법관분들께서 판사님들께서 다 쏘으셨습니다. 이 이야기하는 거죠. 폭삭 쏘가수다. 물론 폭삭 쏘가수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예요. 여론을 계속해서 이제는 호도하는 거죠. 왜? 봐라 이렇게 억울하다. 사실은 윤미향 전 의원 얼마나 억울했냐. 김상욱까지 동조를 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셨더라. 또 추미애 지금 의원 장군까지 나서서 윤미향 뭐 나비 이야기를 하고 나비는 무슨 죄입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TF팀을 구성해서 하는 이유는 이렇게나 억울합니다. 이렇게나 억울한 김용 보십시오. 김용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죄? 그 돈요? 다 조작입니다. 다 조작이고 이 사람 정말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웠던 이유로 이 사람이 이 덩치 큰 사람이 이 좁은 감방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밑바닥에 깔기 위해서 이래야 이제 크리스마스 특사쯤에 이 사면을 해도 그 반발이 이게 좀 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그렇죠. 여론 작업을 하는 밑밥 깔기를 하는군요. 밑밥을 까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대법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최종 판결을 내린 건 대법관인데 지금 대법관 이야기하니까 분위기 안 잡고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대선 때만 하더라도 한 달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내리니까 한 달만 기다려라. 손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못 건드리잖아요. 지금 여론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을 건드리기에는 이게 여론이 무서우니까 이건 17명 대법관을 더 늘려서 그때 그냥 조의되는 그때 조지면 되는 거고 지금 일단은 검찰을 몰아가지고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더 억울하다 하면서 사면에 밑밥을 까는 것도 추석 무렵이니까 추석 곧 다가와요. 네. 추석까지는 빨리 공수청 그다음에 공소청
그다음에 중수청 국가수사위원회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해야 되니까 이런 거에 대한 여론을 이렇게 쫙 자락을 까는 그런 작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자, 그런데 요 장면 중에 관련된 장면 중에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배상윤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KH그룹 회장. 수천억 원대 배임 횡령 등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피해서 지금 3년째 해외 도피 중인 인물이죠. 배상윤 KH그룹 회장. 지난 6월 말에 SBS 인터뷰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에 이런 얘기했었죠. 대북 송금 사건은 경기도나 이재명 당시 지사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정권이 딱 바뀌자마자 KH그룹이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고 이재명과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6월 말에 SBS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는데 이 발언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딱 선을 긋는 거죠. 예.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배상윤은 지금 배시 이야기 별로 안 하고 싶은데 하여튼 그래요? 배상윤은 네. 뭘 좀 잘해서 이렇게 제가 거론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네. KH그룹이에요. 예. 근데 지금 한간에는 그렇잖아요. 지금 나오죠. 배상윤. 배상윤 주요 혐의가 나오는데 좀 4천억 원대 배임 및 650원대 횡령 혐의죠. 이것만으로도 벌써 범죄자예요. 혐의가 인정되면. 그다음에 대북 송금, 변호사비 대납,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입찰 방해, 그다음에 주가 조작 및 허위공. 이거 보십시오. 전환 사채를 이용한 자금 유용 및 이 대리, 해외 도피와 항제 도피. 그러니까 이게 뭐 한두 건이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같이 한간에서는 이 배상윤도 뭐 깡패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네. 보도상으로 보도상으로 그렇게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저는 모르니까요, 이 세계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대북 송금이나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건 싹 선을 그어버리죠. 이게 뭐냐? 자기의 이 범죄 사실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이 안 됐고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도 그 재판에 법의 심판을 받는 상황이 됐다면 이 배상윤 회장 온전하겠습니까? 온전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계속 도피 다닐 수는 없고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살았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들어가더라도 그 혐의가 상당히 빠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 가지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폴리바게닝이 진행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화영처럼 7년 8개월이 돼야 될지도 모르는 게 사실은 뭐 한 1년 6개월일 수도 있다. 뭐 2년일 수도 있다. 그러면 또 하나 배상윤 회장이 크게 또 기대하는 건 뭐겠습니까? 사면과 복권이 있다. 조금만 고생하고 있으면 좀 겨울쯤에 들어가서 너무 추울 때군요. 그러니까 봄 정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니면 가을 정도 이렇게 해서 하면 조금만 고생하고 있으면 또 형기의 3분의 1만 하면 또 복권 사면 복권이 되겠지. 내년에도 광복절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이걸 생각하고서 네. 완전히 대통령하고는 선을 팍 그어버리니까 그러면 이건 이화영까지 전달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봐라. 결국 대북 송금 자꾸 이야기하는데 김성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지 몰라도 더 김성태를 잘 알고 있는 배상윤의 증언을 보십시오. 이건 대통령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이화영까지도 만면에 또 희생 만면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그걸 통해서 말 그대로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데 자 이걸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릴게요. 다른 거 여러분들 다 떠나서 제가 이 배추도사가 경기도 평화부지사예요. 허현준 앵커가 경기지사예요. 네. 평화부지사가 하는 일을 지사가 모를 수 있습니까? 우리 배추도사는 배추 심는 거 외에는 다 알릴 것 같은데요. 네. 아니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 말씀만 드립니다. 예. 이 배상윤의 혐의가 워낙 많습니다. 의혹된 혐의가 많고 이 배임 횡령,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뭐 엉킨 게 많아서 형량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말이 바뀐다고 자 본인의 사건도 털고 그 김에 정권을 잡은 이재명과 이화영까지 자기의 발언으로 영향을 받는다면 나한테도 내 것도 털고 혹시나 직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의 수사와 재판과 향후에 뭐 사면까지 해주지 않겠냐. 8월에 귀국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들립니다.
그 상황을 한번 또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네요. 여러 상황 정치적 사건과 맞물려 갈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각의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인사들이 지금 이제 새롭게 교육부 장관 포함해서 몇 개 국가기관의 주요 기관장들 지금 지명이 되고 있고 지금 임명 절차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인물만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최교진입니다. SNS 한번 띄운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 SNS에 2019년에 글을 썼던 게 지금 알려졌죠. 트위터에 쓴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을 탕탕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면서요. 자, 날짜 위에 보시죠. 2019년 10월 26일 11.6이죠.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날 그걸 탕탕절이라고 지금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우 히로부미를 하얼빈에 쏜 날이다. 김재규가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을 상해한 날이다. 뭐 이렇게 썼어요. 탕탕절 저것도 그렇지만 안중근이 김재규가 되는가요? 김재규가 안중근이 되는가요? 어떻게 보시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네. 이런 말씀을 두 글자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편향. 예.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쏜 날 네. 저걸 탕탕적으로 부를 일입니까? 탕탕적으로 부를 일입니까? 예. 저는요 무슨 탕탕이 먹는 날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냥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그냥 편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편향이라는 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그 외에도 많습니다. 뭐 이제 효순 미선양 사건을 관련해서 뭐 소파 협정을 개정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반미적 사고방식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예. 또 2018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서는 뭐 이 오토 원비어가 북한에 억류했다 사망을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뭐 수학 여행 추천 이런 거 시도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2018년에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남북한 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백두산 가서 노래를 불렀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북한의 인권. 네네. 전 세계에서 제일 인권 개판된 나라가 북한 아닙니까? 그렇게 북한의 인권 개판된 나라에 가고 싶으면 가서 사세요.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그런 법을 누가 만들려고도 하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그냥 이분은 뭐 그 유권자들의 선택을 저는 존중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네. 유권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바보다 어쩐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개인의 판단이니까. 그래서 이 유권자의 판단을 받아서 이 사람이 교육하면 될 수 있겠죠. 왜? 그런 쪽으로 이제 이 성향상 흘러가서 이 그 지역에서는 최교진을 선택했겠죠. 그것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어느 한쪽 성향만 다루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교육감이 된 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투표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유권자들을 다 어떻게 뭐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독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건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중도 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이렇게 편향된 사람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을 하려고 한다. 그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이제 데이터 분석 전문가니까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 국정 운영 지표가 상당히 위험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동안에는 국합 지금 한 두어 달간은 국합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후보자들을 이렇게 지명한 걸 보면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사를. 그러니까 지금 사면 복권도 그렇고 안 그러면은 적어도 대통령이 이 반쪽짜리 행사가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대통령이 하시면 대통령이 직접 하면 전화를 하겠죠. 정말 돌파의 정치인이라면 YS 같으면 DJ 같으면 저는 했을 것 같아요. 송원석 비대위원장님 뭐 정치적으로 많이 그런 건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와서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그래도 임명식 좀 와서 축하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저는 국민들이 볼 때 야 대통령은 통 크다. 그래도 저렇게까지 전화라도 하는구나. 애를 쓰는구나. 그러면 국민들의 지지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게 큰 지도자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런데 지금 최교진 후보자를 보면요. 그냥 편향인 겁니다. 편향. 그러니까 적어도 교육감은 선거기 때문에 편향된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선택들 지금 많이 하는 거잖아요. 제가 유권자를 비난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좀 자료가 있으면 한번 올려보십시오. 천안함. 네. 천안함에 대해서 혹시 천안함 관련된 이미지도 있나요? 이 무슨 사람 발언이 천안함에 있던데. 대해서 지금 보십시오. 네. 천안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사진에 띄어놨네. 뭐냐면 파헤쳐야 된다는 거. 이게 지금 여러 군데서 이야기가 나오는 무슨 그 당시에 천안함 상황에서의 그 물 밑에 이스라엘 잠수함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미국 잠수함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해요. 저 지금 현직 교육감 때 하는 얘기죠? 그렇죠. 예, 지금 사진 그 띄워주세요. 최기진 교육감이. 그러니까 그 해서 말 그대로 지금 이 천안함과 관련돼서 영화도 봐야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해서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천안함에 대해서 여전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러분들 강우병도 기억나시잖아요. 네. 강우병도 지금 의사들이 예전에는 소를 갈아 먹여서 소에다가 먹였기 때문에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 그게 광우병이 된 겁니다. 크레이지 카우 병이 된 거예요. 디지즈가 된 겁니다. 상식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천안함이 침몰됐죠. 두동강이 났죠. 그 밑에 이스라엘 잠수함이 있었다. 또 이스라엘 잠수함 밑 옆에는 또 미국 잠수함이 있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아니면 아니라고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천안함 침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 이스라엘이나 미국 잠수함이 의도적으로 대한민국 군함이 저기 있네 침몰시키자 했겠습니까? 자, 바다 밑에 뭐가 발견됐죠? 합동조사단이 발견한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합동조사단이 북한 의뢰 발견했죠? 그랬죠. 발견했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연평해전도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북한이 이 장사정포로 연평도 포격한 것도 우리 잘못입니까? 도끼 만행도 우리 잘못입니까? 6.25 전쟁도 북한이 남침한 게 아니라 북침입니까?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저는요, 나는 빨갱이가 싫어요라고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상식을 가지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뭐냐면 지금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편향된 사람이에요. 편향된 사람은 교육관까지는 안 되면 좋겠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떤 국회의원 되는 걸 보고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인데 이것도 나라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선거는 뭐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그것도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절에서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또 교육부가 초중등 교육이 또 이념으로 점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거는 피해야 돼요. 지금 교육부가 해야 되는 것이 AI, 디지털 교과서 이런 거 지금 우리가 완전히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오늘이 강복절인데 대한민국이 이만큼 사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때문입니까? 바로 이만큼 대한민국이 살고 있는 것은 산업화와 민주화입니다. 그런데 산업화를 이룬 건 보수 정권에서 해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때 우리 허인 기억나실 거예요. 그 시골 골짜기에서 반딧불에 이 눈도 보이지도 않아. 그러면서 공부했습니다. 서울대 가야지. 나 서울대 가야지. 그러면서 저 남해 농고, 저 봉화 농고, 거기에서 올라와서 정말 서울에 와서 우리 페난마이크의 천영식 대표, 우리 허연준 앵커 그렇게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겁니다. 제 생각이 틀립니까? 제가 꼰대입니까? 그때 이념이 있었나요? 오로지 우리가 먹고 좀 잘 살아보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 애들요. 그 교육이 여러분들 다 이야기합니다. 원조 받았던 나라 아프리카 다 망했어요. 그 다음에 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이까지 올라온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교육입니다. 교육으로 오바마가 칭찬합니다. 대한민국은 교육이다. 깜짝 놀래요. 그런데 지금 교육 개 망가졌습니다. 전부 다 의대 가겠다 그래. 학교는 전교조하고 교총 전쟁터가 됐어. 교육까지 전쟁이 됐어요. 이념 전쟁, 이승만 가지고 전쟁, 박정희 가지고 전쟁. 자, 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런 상태로 들어온다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왜? 지금 교육은요.
이념 교육을 할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의 능력을 최적화해서 정말 중국이 지금 공대에 미쳐 있는데 의대에 미친 대한민국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시 한 번 더 디지털 기술 도약을 할 수 있을까? 사람 없으면 안 돼요. AI 천조를 붓는 듯 만조를 부어도요. 사람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교육부 장관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잘 알고 있느냐. 이 배추도사가 한국교육개발원 KEDI 전문연구원 출신입니다. 제가. 자, 배용찬 연구소에 모시고 지지율 추락부터 최계진 지금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문제점, 편향된 역사관을 갖고 편향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육감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이 된다.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 문제까지도 찍어주셨네요. 배종찬 연구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독립, 성장, 역전, 패능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 구독, 좋아요. 강대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규입니다. 예. 자, 이춘석 문제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이춘석 의원의 차명거래 의혹, 이게 사건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건이 터지자마자 뭐 정청래가 표명했다시피 민주당에서 제명 조치를 하면서 일단 꼬리 자르기를 먼저 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 대통령은 뭔가 크게 문제가 질책하는 것처럼 했지만 사건을 사실상 살짝 덮는 양상인데, 이 차명거래 사건의 파장,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직도 뒤숭숭합니다. 예. 지금 일단은 이 보좌관들 이름으로 차명 거래를 한 분위기 파악 때문에 예. 지금 다른 의원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 있으면 다른 의원들도 보좌관들에 대해서 입막음을 하면서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나는 주식 안 한다. 예. 그러니까 진성준 그 전 정책위의장도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주식을 안 한다. 라는 말에 대해서 더 이상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부동산 국회의원 재산 신고가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차명으로 보좌진 이름으로 하는데, 이 상황이 조사가 좀 더 들어가면 더 커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떤 혐의가 지금 구체적으로 수사당에서 떠올랐습니까? 총 3가지입니다. 예. 첫 번째가 차명 거래고요. 네. 두 번째가 미공개 정보 이용, 세 번째가 재산 신고를 안 한 내용입니다. 차명 거래 내용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가고요. 미공개 정보에 대해서 이용한 거는 기업인이었다면 자본시장법으로 가는데 정치인이기 때문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갑니다. 이게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형량이 좀 비교적 세고요. 예.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인데 이건 윤리규정이어가지고 형사처벌이라기보다는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의 그 접점 규정을 보면 윤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뭐 출석정지나 제명 뭐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국회윤리위원회가 어떠한 뭐 큰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네. 종합해보면 저는 적어도 이거 만약에 기업인이었잖아요. 네. 기업인이 내부 정보였다? 바로 체포해서 구속합니다. 일단은 구속이에요. 일단 그렇군요. 구속해서 사돈의 8천까지 탈탈탈 텁니다. 차명을 어디까지 차명을 썼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뭐 매형, 처남 다 텁니다. 근데 정치인이잖아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체포를 안 한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그 구속 수사 사유고 적어도 징역이 3년 정도는 나올 거라 저는 예상합니다. 그렇군. 최소 3년 정도는 나온다. 네. 이분 좀 희한한 게 본인 재산이 4억 7천이라고 신고했는데 예. 주식 거래가 1억이 넘어요. 1억 정도예요. 예. 야수의 심장으로 주식을 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네. 예. 자, 이게 고발된 건이죠. 자, 이 고발을 서민민생대책위에서 했는데 김순환 사무총장이 이 차명 거래 의혹 사건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이제 경찰에서 전담 수사팀을 꾸렸고 전담 수사팀 규모가
한 25명 정도로 비교적 큰 규모로 끓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춘석 의원 한 명에 그치지 않고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지금 경찰 내부에서도 살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춘석 의원을 고발한 일단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 사무총장 조사받고 나오는 영상 장면이 있는데, 이 고발인의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실, 그 다음에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보좌관들, 국정기획위원회 모두 전반적인 수사를 했으면 합니다. 예, 이춘석 의원의 수사에 그치면 안 된다. 뭐 앞서 이제 대상자들 쭉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실, 민주당 국회의원들, 뭐 보좌관들, 국정기획위원들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특검과 국정조사 문제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이 상황 보세요? 사실은 그 전수조사는 필요하고 원래 수사를 경찰에서 지금 굉장히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예. 원래는 이러한 사건이 터지면 서울 남부지검 금융수사단에서 합니다. 예. 이 검찰이 특성화되어 있는 검찰들이 있어요. 뭐 건설회사 사건은 건설 사건은 북부지검, 금융 사건은 남부지검. 남부지검에서 수십 년 동안 금융 에이스들,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검찰들이 있습니다. 검사들이 있습니다. 다 뽑아가지고 몇십 년 동안 운영을 해왔는데 이거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해체시켰어요. 그렇죠. 라임하고 옵티머스 사태 때 본인들 민주당으로 수사가 들어오니까 그걸 해체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다시 부활시켰는데 지금 뭐 민주당에서 검찰 해체한다고 뭐 하고 있으니 경찰이 수사단을 꾸렸는데 저는 서울 남부지검 금융수사단에서 해야 된다고 적합하다고 좀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국정기획 그 위원들이나 국회의원들 주식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한 게 이 이춘석 그 위원장도 이춘석 전 위원장이죠. 작년 10월 달에 이미 기사가 한번 났어요. 그때는 이춘석이라 이름이 안 나고 한 야당 의원의 주식 거래라고 해서 그때 주식 종목까지 났거든요. 그때 보좌관 이름도 나왔고 주식 종목을 보면 어떠한 그 영화 제작사에다가 주식을 샀는데 그 제작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그 불과 짧은 시기에. 왜 커졌냐? 자,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이 그 국정에 대해서 감사 권한이 있고 조사 권한이 있잖아요. 상임기관들, 피감기관들 부르잖아요. 요즘 영화 제작이 문광부에서도 지원금이 나가고요. 네. 혹은 지경위에 있는 산자위에 있는 수출보험공사 같은 데서도 수출하라고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금을 국회의원이 어떠한 본인들의 감사를 통해서 지원금을 해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정작 차명으로 그 기업의 주식을 사고 있는 이거 전반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하고요. 조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보좌진들 주식 내용을 다 제출하라고 하면 돼요. 야. 그리고 국회의원들에서 어느 삼촌이나 사촌까지의 관계에서 주식을 다 제출해라 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요. 주식이라는 게 지금 이 차모 보좌관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춘석 의원 차모 보좌관도 그 차모 보좌관 주식 계좌에 들어온 돈이 어떤 돈이냐, 그게 나간 다음에 누구한테 흘러갔냐, 이렇게만 조사하면 되거든요. 이거 서울 남부지검 금융수사단에서 이미 노하우가 다 있을 겁니다. 기업을 이런 식으로 자본시장법 수사를, 미공개 정보 수사를 해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하면 간단히 되는데 정권의 의지에 담겨 있는 거죠. 이재명 정부가 과연 지금 경찰청이 행안부 산하에 있는데 윤호중 행안부 장관 산하에 경찰청이 움직이는데 과연 수사를 할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예. 일단 그렇게 뻥튀기를 해놓고 실제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건 의문이다. 사실은 서울 남부지검의 이 금융 합수단 같은 데서 사실은 전문가들이 있죠. 검사들에서 상당히 전문가들인데 그 부분에 살펴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전수조사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주셨네요. 자, 그런데 이춘석 차명거래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이 불똥을 맞은 곳이 있죠. 국정기획위원회죠. 이 국정기획위원회가 활동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춘석 이 사건과 연관이 있어서 그런가요? 급히 활동 종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13일 날 대국민 보호대회를 열고 14일 활동을 마무리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국정기획위원회에 관련된 문제는 미공개 정보 이용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 국정위와 연관해서 볼 때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국정기획위원회 그 예. 관련 법에 의하면 존속 기한이 60일입니다. 예. 6월 16일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8월 17일까지는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필요시 20일 동안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9월 한 초순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9월 초순까지는 할 수가 있고 본인들이 필요하다면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무능이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대통령이 인수위나 국정기획위원회가 뭘 하냐면 정부 조직법부터 개편하거든요. 네. 우리가 국정을 기획하기 위해서 조직을 나누겠다. 지금 뭐 산자위를 뭐 에너지 부서랑 뭐 기후 부서랑 나누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말로만 나왔지 지금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 개혁을 한다고만 했는데 도장도 못 찍었어요.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무능까지는 봐주겠는데 국민들이 부패는 못 봐준다. 무능까지야 너네가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안 나오는 거 봐주겠지만 부패는 못 봐준다. 무능과 부패가 겹쳐가지고 지금 운영위에 대해서 기획 운영이 빨리 종료를 하는 것 같고요. 사실 처음에 출범할 때는 민주당 의원들 서로 들어가려고 저 55명이거든요. 그 정원이 55명 위원들 중에 서로 들어가려고 막 뭐 얘기 나누고 했는데 지금은 5점이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 출신이다? 그럼 국민들 시각에서 무능, 부패 딱 두 가지만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는 밝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발을 빼는 건가요? 네. 근데 하나 지켜볼 게 뭐냐면 예. 법에 의하면 활동 종료하고 30일 이내에 백서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 무능과 부패 속에서 어떤 백서가 나올지 우리 펜앤마이크에서도 언론사에서도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앞서 얘기 좀 드렸습니다만 이 특검과 국정조사 문제,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 전수조사하는 문제, 뭐 당 차원에서는 국회 차원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다 정권에 관련된 문제인데 현재 이재명 정권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데 만일 이게 대형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 그 부분을 이재명 정부도 염두에 두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형 게이트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게 예. 만약에 그 차명으로 했던 주식의 종목이 예. 그냥 뭐 일반 종목이었다라고 하면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그 종목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그 AI 산업 성장으로 할 종목을 선정을 했는데 그랬죠. 그 종목을 발표하는 그 시점에 바로 내가 샀던 주식이 올라갔나 내려갔나 그걸 매도하려고 킨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굉장히 그 초대형 대형 게이트도 아니고 초대형 게이트입니다. 초대형 게이트이고 그 이재명 정권에서 그 오늘 이제 속보 같은 거에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한 6점 몇 %가 떨어져가지고 네네. 최저치가 나왔는데 이거 지금 잡고 가지 않으면 그 50% 이하로 두두두두 떨어질 거라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잡을 거예요. 이게 뭐 한두 명이겠습니까? 아. 제가 보기에 그 주식 가지고 장난치는 게 한두 명이고 이 시점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누구냐? 김남국 전 의원이 가장 억울하죠. 아, 그래요? 예. 예. 나는 실명을 했는데 나는 적어도 그냥 내 이름으로 했는데 아. 나는 내 이름으로 했는데 코인 그 업무 중에 코인을 한 거죠. 그 네. 국회의원이 난 내 이름으로 했는데 지금 억울하게 국회의원 지금 그 공천도 못 받고 근데 이거 보니까 선배 의원들은 4선까지 한 사람들이 다 차명으로 하고 있었네.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억울한 사람이 김남국이다라고 웃음소리로 던져봅니다. 네. 예. 자, 이럴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실로 다 몰려가야 됩니다. 사실은 항의를 해야죠. 국정기획위원회 관련된 미공개 정보가 지금 노출됐다면 당연히 이건 이춘석 개인의 문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국정기획위원회 관련자들이 또 있는지를 요구를 해야 되니까 아닙니까? 특검 요구도 하고 국정기획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대통령실에 가서 좀 항의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구도 할 거 있으면 요구도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 가서 항의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좀 항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조사하도록 그렇게 압박도 해야 되죠. 자, 그런 장면까지 살펴봤고요. 자, 오늘 국무회의가 예정된 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래 12일로 예정됐던 정기 국무회의가 예정됐었죠. 12일 날. 그런데 오늘 임시 국무회의가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갑자기 오늘 연다고 그랬어요. 이제 사면 문제, 조국 전 대표, 뭐 윤미향 그리고 추가적인 인물들이 그 후에 나오던데 백원우, 윤건영 뭐 여러 인사들이 나오는데 오늘 특별 사면
관련된 결정을 임시 국무회의에서 한다는 건데 왜 갑자기 근데 이 날짜까지 바꾸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국무회의라는 게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가야 되는데 예.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것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던가 혹은 재난이 발생했던가 혹은 전쟁이 발생했던가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임시를 열어야 되는데 이거 본인들 주변 사람들 사면을 해주겠다고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개탄스럽고요. 아마 8월 15일 날 국민 취임식을 준비할 건데 만약에 내일 정해진 내일 내일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사면을 해주면 그 여파가 14일, 15일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좀 봉합을 하자, 발표를 하고 빨리 봉합을 하자 그래서 일단은 당긴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민 취임식의 모든 그 본인들의 법례를 털기 위해서 조금 더 빨리 사면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잡은 거라 보여지는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오판입니다. 지금 인사청문회부터 계속 겹겹이 쌓이고 있어요. 주식도 쌓이고 이춘석도 쌓이고 그다음에서 사면에 방점을 찍게 된 다음에 그 국민 뭐 취임식, 뭐 임명식, 뭐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자, 오늘 특별 사면 대상을 오른 인물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데 그게 그 여러 인물들을 살필 수는 없고 뭐 핵심적인 인물들 뒤에서 살펴볼 텐데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특별 사면을 하는 게 이재명이 실제로 본인의 확고한 뜻인지 아니면 민주당 내부에 여러 이제 뭐 지지층도 있습니다만 강성 지지층이라든가 김어준류의 지지층의 압박이라든가 또 범여권 내부의 뭐 좌파 원로들 포함해서 이런 압박에 따른 것이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세요? 이건 이제 결과에 따라서 오늘 사면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거예요. 결과를 봐야 그 돼요. 결과에 따라서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자, 네.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어준 행사에 가가지고 뭐 형님이라 부르고 얘기했죠 얼마 전에. 네, 네. 근데 그 문재인이 주말 사이에 또 라이브 방송을 켜서 조국의 책을 소개하면서 하는 말이 독고방에서 지금 어려운 환경에서 책을 썼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문재인의 입에서 윤미향은 안 나오거든요. 네. 문재인의 입에서 최강욱은 안 나와요. 근데 만약에 저렇게 여러 리스트 중에 조국은 사면해주고 윤미향은 사면을 안 해줬다. 혹은 조국 사면해주고 최강욱을 사면 안 해줬다. 라고 하면 이거는 거의 뭐 문재인의 입김이고 문재인 뒤에 누가 있겠냐? 김어준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마 이렇게 갈 거예요. 왜냐면 저 윤미향, 조국 다 사면해주면 정치권이 들끓을 거고 아마 그래도 윤미향 8.15 광복절을 앞두고 윤미향 사면이 말이 됩니까?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등쳐먹은 그 윤미향 등쳐먹었다고 저는 표현을 정확히 합니다. 네.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아마 윤미향이나 몇 명은 사면을 안 해주고 조국을 사면을 해주고 그리고 또 보수층에 관련된 인사가 있으면 사면을 좀 섞어주고 이럴 것 같은데 결국에는 민주당 내에 진영 싸움이 시작됐고 정청래 당대표가 당선되는 것도 그렇고 대통령실이 전국 주도권을 좀 잘 못 잡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안 누르신 분 있으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나온 김에 그러면 이용수 위안부 할머니의 당시에 윤미향을 향한 비난 그 장면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제주는 고비하고 돈은 떼살인 받아 먹었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무엇을 용서를 받습니까? 예, 속이고 이용하고 제주는 고미하고 돈은 몇 사람이 받아먹었냐? 누구를 용서하라는 것이냐? 윤미향이 어떻게 했느냐? 자, 근데 지금 이제 이야기하다 잠깐 나왔는데 등쳐먹었다 이 얘기인데 네. 정말 윤미향 사면 문제를 어떻게 이 시기에 말할 수 있는지 네. 그 자체가 의심스러워요. 여러분들 그 윤미향이 1심에서는 벌금형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저는 구속을 해야 된다고 봤는데 재판부에서 집행유예를 줬어요. 그렇죠. 그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175페이지예요.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말이 많으니까 그 판결문을 보면 판결문은 누구나 검색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표로 정리를 딱 해놨어요. 잔말하지 마라. 이 유죄가 맞다라고 하면서 보면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사업이 유죄가 나왔습니다. 사기죄예요. 국가를 상대로 국가를 속였다는 것이죠. 피해자가 국가인 거고. 기부금품법 위반인데 이게 뭐냐면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의 장례금을 모집한다 그래가지고 1억을 넘게 모집을 했어요. 근데 신고를 하나도 하지 않았거든요. 온라인으로 한 9천만 원 모집했고요. 이게 좀 웃긴 게 민주당 의원들이 야 모집에 동참하자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도 뭐 십시일반 돈을 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못 걷는다는 것인데 이게 1억을 넘게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횡령 이거 말고 그냥 업무상 횡령으로 개인 계좌로 보낸 게 윤미향 개인 계좌로 보낸 게 3,200만 원이고요. 또 다른 같은 단체로 보낸 게 800 몇십만 원 해가지고 합치면 4,100만 원이 넘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 보조금 관리법 위반이나 이러한 뭐 국가를 상대로 사기하는 사건, 저소득층 아동 지원 사업이나 장애인 지원 사업, 뭐 여성 지원 사업 이런 사건 많이 해봅니다. 그럼 하나같이 변명을 하는 게 피고인들이 좋은 일에 쓰려고 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아, 이게 1억을 모으고 본인 개인 통장으로 한 4천만 원 보내고 이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겁니까? 이거 만약에 윤미향 국회의원 안 됐잖아요? 예. 지금까지 이 사업 하고 있었겠죠.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하면서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난 건데 저는 윤미향이 국회의원 된 거를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그나마 국회의원에서 밝혀진 거예요. 밝혀진 거고 이 윤미향 사면을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친일파 명단에서 이완용을 빼는 거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 윤미향 사면을 해주면 정말 그 3.1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선조들이 무덤에서 통곡을 할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조국 문제도 잠깐 살펴보죠. 조국이 특별 사면 될 거다 사실상 확정을 해놓은 상태로 지금 알려졌는데 복권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면은 특별 사면을 할 텐데 복권까지 할지 복권이 되면 이제 정치적인 활동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출마 피선거권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되니까 출마 문제가 나서는데 그래서 벌써부터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문제를 걱정하는 민주당 내부의 의원들도 있다고 합니다. 조국이 사면 복권되면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을 출마할 경우에 법률권 내부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벌써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재명 정권에 관한 원심력이 상당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법률권 내 권력 투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예. 이게 지금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네. 아니 사면을 하려면 성탄절 사면을 해야지 왜 8.15 사면을 하냐. 정권 출범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왜 지금 사면을 해주냐면 내년 지방선거 나가라고 지금 사면을 해주는 겁니다. 성탄절 사면을 하다 보면 그러면 선거 준비하기가 좀 애매해요. 네. 예비후보 등록하고 뭐 지역구 정하고 해야 되는데 이미 11월 이미 추석쯤이 되면 모든 지역구의 후보자가 윤곽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제 교도소에 있으니까 차라리 빨리 풀어주자는 거고 역대 어느 정권도 1년 이내에 저렇게 정치범 사면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치범도 아니에요. 자범이에요. 그냥 그 문서를 위조하고 입시비리한 자범인데 저는 근데 조국이 어딜 나갈 거냐 문제에 대해서 나오긴 나온다고 봅니다. 왜냐면 염치가 없어요. 염치가 있다면 본인이 사면 나가고 나가면 조용히 있던가 혹은 외국에 나가가지고 조용히 있던가 해야 되는데 염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정계 활동을 시작할 거라 보여지고요. 네. 뭐 서울시장 얘기도 나오고 뭐 계양구 이재명 지역구 계양구도 나오고 강훈식 지역구 뭐 충청도도 나오고 하는데 부산시장이 아마 좀 유력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본인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하면서 부산대에 대한 그러한 불신과 복수심도 좀 있을 거라 보여져요. 그래서 부산시장에 나갈 확률이 높다 보여지고요. 네. 또 부산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확률이 높다고 생각할 겁니다. 서울시장보다 부산이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고 본인 그 국회의원 배지 달 때도 지역구를 나가지 않고 비례대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약간 이러한 유형을 저는 그 약간 방송에 적합한 용어는 아니지만 약간 쫄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본인 본인이 넉넉하게 당선될 지역구를 나가기 때문에 부산이라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지방선거에 나오게 되면 정말 국민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셔야 되는 게 자범이에요. 자범. 정치범이 아니에요. 본인의 이득을 위해 가지고 본인 가족의 일가를 위해서 문서를 그 위조하던가 뭐 이러한 수사 방해를 하던가 이러한 사람이지
그 전국에 지금 입시 비리로 수감돼 있는 사람이 숙명여고 사건도 있었고 얼마 전에 안동시 사건도 있었고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다 사면해 줄 거 아니면 조국도 사면하면 안 되고 출마시키면 안 되고요. 좀 희한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그 아까 라이브 방송에서 그렇죠. 조국이 지금 독고방에서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독고방에 있습니까? 그 독고방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 같은 경우에는 독고방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정치 사범들은 독고방에 있습니다. 어떠한 그런데 이건 정치 사범이 아닌데 이거 완전 잡범인데 홍고방에 다 같이 있어야지. 자기가 본인이 뭐라고 독고방에 있습니까? 이거 지금 어디 교도소에 있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지금 안양으로 가지 않았나요? 안양 교도소일 걸로 보이는데. 이거 법무부에서 이거 국민의힘 법사위에서 이거 교도소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법사위 할 때 질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수감돼 있는 아까 뭐 여러 가지 사람들 중에서 그 정치 사범이 있고 정치 사범이 아닌 사람이 구분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사람들이 왜 독고방에 있냐 편안하게라고 좀 질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 조국 윤미향 이런 사람들이 특별 사면 대상으로 올랐다 얘기 나오니까 유승준 씨 이야기가 나왔어요. 유승준 팬들이 아니 그런 사람들도 사면하는데 유승준 씨는 입국 제한을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응까지 나오는데 이 특별 사면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응은 어쩌라고 봅니까? 그러니까 아마 조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아니 조국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고 정말로 조국은 정말로 입시 비리를 영향을 미친 것이고요. 그거보다 더 영향력이 작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먼저 복권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까 그 유승준 팬들이나 또 연예인들도 있을 것이고 또 기타 뭐 다른 정치계가 아니라 다른 문화계나 다른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 특히 기업인들도 있을 것이고 아마 조국 사면을 기점으로 해서 폭발적인 에너지가 뭔가 나올 것이라 보여지고요. 사실 정말 그 사면을 해줄 사람들은 그 특별 사면이 있고 일반 사면 제도가 있는데 일반 네네. 사면은 명단이 아래에서 올라가는 것인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생계형으로 운전대를 잡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달 기사님들. 근데 문재인 정부가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에서 0.03으로 낮춰가지고 밤 9시까지 술을 먹고 8시간 9시간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기는 멀쩡한데 운전을 하다가 그것도 아침도 먹고 난 11시에 운전을 하던가 걸림 0.035 전 0.03 사건도 해봤거든요. 0.03에 딱 걸린 거예요. 딱 걸려가지고 면허 정지 면허 취소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생계가 막막해지는데 이런 분들을 오히려 사면 대상에 하나하나 면밀하게 고려를 해야지 생계형을 고려해야지. 어떻게 보면 유승준이라는 그 연예인도 생계형 아닙니까? 뭐 그 생계형으로 그 본인 직업인데 직업을 잃게 된 거잖아요. 이런 분들을 고려해야지. 이 조국 사면, 윤미향 사면, 최강욱 사면을 해주면 국민들이 들끓고 일어날 것이고요. 추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광복절과 추석 사이에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이 우두두 떨어질 게 눈에 뻔히 보입니다. 예. 자, 특별 사면 문제 오후에 임시 국무회의에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어디까지 될까요? 그 상황 한번 살펴보면 여러 가지로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정치적 판단, 함의 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주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임종석 문제 한번 다뤄볼게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재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이사장이죠. 지난번에 김정은이 선언했던 두 국가론을 막 추앙하듯이 호응을 했죠. 두 국가, 북한도 하나의 국가로 인정을 해서 이제 두 개의 국가로 하자. 그런 입장을 밝혀서 북한의 김정은의 입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에 또 북한에 관련해서 입장을 재차 입을 열었습니다. 임종석이 이런 얘기했어요. 헌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해석을 현실에 맞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북한을 하나의 독립된 하나의 국가로 인정할 것을 재차 촉구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도 이어집니다. 국가보안법 문제도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하며 북한이란 호칭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문제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일단은 헌법 3조에 명백히 위반되는 발언입니다. 두 국가론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사유가 다 헌법 3조에 위반되는 것이고 남북 경제 문화 협력 재단 저 재단의 지금 이사장인데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이제 아까 말한 임종석은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비서실장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라인이에요. 그 9.19 군사합의 뭐 이 라인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그 정권의 눈치가 보이니까 뭐 이재명 눈치가 아니라 뭐 김어준 문재인 눈치인 것 같아요. 그 눈치가 보이니까 저 재단에 너무나 많은 기부를 할까봐 좀 제가 걱정이 되고요. 그 임종석이 말하는 북한 호칭을 변경해야 된다. 이거는 정말 그 북한에서 정권에서 나온 북한 김정은 사단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인 게 그러면 이렇게 해달라는 거겠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국이라고 하거나 북조선이라고 북조선, 예. 북조선이라고 불러주거나 뭐 네.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이게 명확한 게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요즘 많이 올라오는 게 많은 유튜버들이 중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이러한 외국에 있는 북한 식당을 가요. 북한 식당을 가서 우리도 가서 먹을 수가 있거든요. 평양냉면도 먹을 수 있고 북한 음식 먹을 수가 있습니다. 순대도 먹을 수 있고. 근데 거기서 아 이게 북한 음식인가요?라고 종업원한테 물어보면 그 종업원은 이제 북한 사람이죠. 종업원이 하는 말이 북한 아니라요. 북조선이라요. 그러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다시 또 먹다가 또 실수로 이게 북한에서 온 뭐 재료인가 이러면 북한이라 하지 마시라요. 북조선이라요. 그러니까 명확한 거예요. 사상 교육을 받은 거예요. 북한이 아니라 북조선이다. 남조선 아닙니까? 뭐 이런 거예요. 이거 앞으로 이 한치도 양보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임종석이 말하는 북한을 북조선으로 부르자 양보하잖아요. 그 다음 수순이 뭐겠어요? 북한이 이제 북조선이니까 야 우리 평화를 위해서 우리 남조선이라 부르자. 요렇게 나온다니까요. 이게 제가 막 설마 그러겠어라고 옛날에는 많이 생각했는데 민주당이 하는 그 행태를 보니까 요즘은 설마라는 생각을 안 하고 제 생각대로 하는 게 이걸로 세상이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북조선을 먼저 만듭니다. 한 2, 3년 안에. 1, 2년 안에 법으로 만들어요. 북한이라고 하면 처벌하는 거예요. 북한이라고 말하는 순간 과태료 매깁니다. 처벌하던가. 북조선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정권 중반 지나면 대외 관계에 있어서 통일부한테 지시 내리는 거죠. 남조선이라고 표기해라. 그러고 나서 각종 문서에 남조선이라고 표기해라.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남쪽 대통령 그랬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예. 네. 이거 여러분들 현실이 된다니까요. 이래서 대한민국 국호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임종석이라는 분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제재해야 되는지 이게 너무나 고민스럽네요. 예. 네. 자, 임종석이 대북 전단 중지한 문제, 대북 확성기 해체한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어요. 9.19 군사 합의를 복원시키는 노력이다 하면서 이재명 정권이 대북 전단 중지하고 대북 확성기 해체한 걸 잘했다. 뭘 평가를 합니다. 대북 전단이나 대북 확성기 문제만 있는 건 아니죠. 국정원의 대북 라디오와 TV 방송도 초유의 사건입니다. 처음으로 있는 사건입니다. 정권이 보수 정권이든 좌파 정권이든 국정원의 대북 라디오와 TV 방송을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는데 그걸 중단시켰어요. 이종석이 지시했겠죠. 자,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합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명확히 하자면 2023년에 북한이 9.19 군사합의는 파기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대대적으로 보도가 났어요. 9.19 군사합의는 북한이 파기를 이미 한 것입니다. 이미 한 것인데 그걸 두고 임종석이 지금 9.19 군사합의를 받들어서 이런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요. 우리나라 국방백서에 의하면 2018년 9월 19일 날 군사합의를 한 이후에 북한이 합의 내용을 위반한 게 17건이에요. 우리 국민들 기억 속에는 남북 연락소가 폭파되고 이런 걸 기억하실 거예요. 또 미사일 쏘거나 군사훈련 한 게 기억되는데 크게 잡아도 17건이고요. 그리고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북한이 파기하겠다고 선언하기 전까지 5년 동안 해안포를 개방하면 안 되거든요. 군사합의에 의하면. 네. 해안포를 개방한 횟수가 3,400건입니다. 이거 합의가 의미가 없는 합의예요. 합의라는 걸 지켜야지 합의인 거지. 합의를 해놓고 해안포 개방 안 하는 걸로 합의를 해놓고 북한이 5년 동안 3,400건을 합의를 했다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 꼴 이상이죠. 그냥 본인들이 그냥 심심하면 개방했다가 닫고 이러한 격이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저는 대북 TV 방송 송출 중단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북한의 방송을 차라리 남한에 개방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뭐냐면 북한이 창피해할 거다. 뭐 이연 생중계도 안 되고 북한 방송 보면 정말로 그 너무나 촌스럽습니다. 거의 뭐 1920년대 미국 방송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북 방송은 별개로 북한의 대남 방송을 오히려 틀면 북한이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이건 다각적으로는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문화적인 침투를 해야지 그 동독과 서독이 통일할 때도 뭐 군사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담벼락을 사이에 들고 쟤네는 저렇게 노네, 쟤네는 저런 음악을 듣네. 이 문화적인 침투가 굉장히 효과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화적인 침투로 하는 건데 우리도 받으면서 조롱하면서 야 너네 이렇게 놀아? 우리가 더 재밌는 거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침투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이미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군사합의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북한 내부 상황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의 딸 김주애 관련된 건데요. 김주애가 북한 최초의 여성 지도자가 되는 거냐, 최고 권력자가 되는 거냐, 뭐 이런 문제가 자꾸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최근에 김주애를 집중 조명을 했어요. 거기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만약 후계자로 지명된다면 고도로 군사화된 가부장제 국가이자 핵보유국인 북한을 통치하는 최초 여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했어요. 자, 이 문제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부장제 국가. 이 탈북민들도 이런 걸 자주 용어를 쓰는데 북한의 가부장제가 수령체제이면서 가부장제가 아주 심하다. 이곳에서 여성이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된다. 이게 가능하느냐? 김정은의 후계자가 김주애가 된다. 이게 가능하냐? 이런 이제 분석이 있고 그거 별 가능성이 없다. 이런 이제 탈북민들의 또는 북한 전문가들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아들이 실제로 스위스에서 비밀리에 공부를 하고 있다는 설도 여전히 존재하는데 김주애가 북한 최고 권력자가 될 가능성, 후계자가 될 가능성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왕권 통치 국가도 그렇고 독재 국가도 그렇고 자녀가 약간 미취학 아동이나 혹은 뭐 유년 시절부터 자녀를 데리고 다니는 것은 그 왕권 강화를 위해서 후계자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데리고 다닌 것이고요. 김일성도 김정일을 저 나이 때부터 데리고 다녔어요. 김정일이라는 그 북한의 국방위원장이 김정일이 어렸을 때부터 그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통치권이 공고해졌던 것이고, 근데 김정은은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지금 들어온 케이스여가지고 김정은 본인은 안 그랬는데 김주애에 대해서 저렇게 데리고 다니는 게 김정은 생각에는 이럴 수가 있어요. 중간에 와가지고 그 고모부 처형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장성택 처형하고 네. 그러한 과정에서 너무나 내분이 많았던 거예요. 내가 외국에 있다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아예 어렸을 때부터 박아놔야 되겠다라고 해서 김주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김주애를 약간 신격화하는 모습이라 보여지고요. 근데 그나마 그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하는 약간의 열어둔 건 뭐냐면 아직 그 김정은이 젊지 않습니까? 85년생이기 때문에 아직 젊기 때문에 김정은의 통치가 한 30년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김주애가 결혼해서 또 애를 낳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승계가 뭐 건너서 대습 승계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우리가 좀 조명해야 될 게 쏙 들어간 사람이 김정남의 자녀 중에 김한솔. 예. 김한솔이 사실 그 뭐 외국 방송에서도 인터뷰를 하면서 뭐 그러다가 쏙 들어갔어요. 김정은 체제에서. 근데 김한솔보다 더 적자인 사람이 김금솔이 있습니다. 김금솔이 적자고 김일성부터 김정일 뭐 계보를 보자면 김정은이 적자가 아니라 김정남이고 김정남의 적자인 김금솔인데 북한 내부의 뭐 어떠한 정치 지형에 의해서 지금 김정은으로 넘어갔고 김주애로 가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또 북한의 내부적으로 보기에 여성이 하는 게 말이 되냐? 다시 또 외국에서 김한솔, 김금솔을 찾자. 뭐 등등. 지금 비슷하게 말하면 이재명 정부도 전국 주도권을 이재명이 다 못 잡고 있는 것처럼 김정은도 김정은이 다 못 잡고 있을 수가 있다. 그러한 후계구도 싸움에서 밀릴 수 있지만 어쨌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김주애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그 과정의 한 장면일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릴게요. 이제 이재명 정권이 좀 속도를 내려고 하는 게 있죠. 남북 교류, 남북 관계를 회복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죠.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단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장관급 회담이든 아니면 그 밑에
뭐 고위급 차관급 회담이든 고위급 남북 고위급 회담을 먼저 추진하는 것 같다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정상 간의 만남이라는 건 현재 북한에서 아주 뭐 쓸데없는 망상 벌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 차원의 교류를 상당히 확대할 걸로 보이는데 임종석도 그래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만일 이제 그게 이제 현실로 온다면 북한에서 그래 여러 가지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 뭐 고위급 간에 만나서 지원 문제나 여러 가지는 협의하자, 대북 지원이나 이런 것들 협의하자 뭐 한다면 쪼르르 나갈 텐데, 정동영 지금 통일부 장관이나 이종석 국정원장, 이종석은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동영 장관이나 뭐 차관급이나 또 임종석 같은 인물이 민간 차원에서 북한을 방문하게 되면 김주애를 혹시 만날 수 있을지가 조금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김정은을 만날 수 있는지도 문제겠지만 김주애를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북한에서 고개를 숙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임종석인 경우에는 백두혈통에 충성하고 추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김주애에 대해서도 뭐 충분히 예의를 갖출 거라 보여지고, 근데 저는 임종석과 그 이재명은 확연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임종석은 북한 자체를 추종하고 갈망하고 동향하고 그런 사람이고, 이재명은 북한에 가는 거를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그냥 북한이라는 거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미 대통령이 됐잖아요. 북한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경기도지사 나를 북한에 안 데리고 가니까 내가 북한에 가야지 대통령 반열에 오르는 후보자 반열에 오르는데 안 데리고 가니까 경기도지사로서 외향을 하려고 하다가 대북송금 사태가 터진 것이고, 근데 이미 대통령이 됐으니까 북한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북한에 갈 필요가 없고, 자, 문재인과 이재명이 또 여기서 다른 거죠. 문재인은 임종석을 비서실장으로 앉히고 그런 다음에 뭐 북한 지도자끼리 만나자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재명 정부하에서는 굳이 북한 김정은하고 만날 필요는 없다. 근데 임종석이나 뭐 정동영이나 이런 사람들은 북한에 가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그 정도의 사람을 보내줄 거라고 보여주고요. 엄밀히 말하면 그 북한은 헌법 3조에 의하면 나라가 아닙니다.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 유엔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헌법상은 국가가 아니고 반국가 단체죠. 반국가 단체인 거고, 국제인권법이나 국제사법에 의하면 범죄자 집단이에요. 제가 표현하는 게, 제가 북한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북한 주민들, 불쌍한 북한 주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 있는 그 김씨 일가와 그 김씨 3대를 추종하는 그 일부 정권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범죄자 집단에 굳이 가서 고개를 숙일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임종석은 갈 것 같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는 국민들이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2018년 9월 19일에는 제가 보기에도 센세이션 했어요. 그 분계선에서 그 판문점에서 트럼프와 문재인과 김정은 만나고 이런 게 제가 보기에도 혹하고 센세이션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 대국민 사기극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 보여주고요. 사실 지금이 더 위험한 게, 옛날에는 뭐 서류 들고 가고 뭐 소 끌고 가고 하지만 지금 USB 하나 갖고 가면 되거든요. 그러네.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몰라요. 어떤 코인이 들어있고 어떠한 자료가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이 더 위험한데 어쨌든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2부에 강대규 변호사님 모시고 이춘석 문제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임종석의 장면들 같이 살펴봤습니다. 강대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P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0,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간 풍성하게 광동 효모 비오틴, 하루 한 번으로 가득 채우는 에너지 600mg 맥주 효모 함유, 목 넘김 좋은 알약 타입.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5,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5,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